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종사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회보 등에 실린 법문, 그리고 불법 연구의 시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성적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등호수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19장을 보면 한 제자가 대종사께 서울의 큰 박람회에 대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대종사께서는 그대가 말한 바 저 서울의 박람회는 한 털어끝만도 못한 것이라. 거기에서 아무리 모든 물품을 굽이 진열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보는 저 배산이나 황등호수는 옮겨다 놓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문에서 말하는 서울의 큰 박람회는 조선 박람회를 말합니다. 1929년 원기 14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으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시정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대규모 전시행사로 전국의 산물과 일본의 기술력 등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문에서 황등호수가 등장합니다. 중앙총부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 황등의 옛 지명은 한등이입니다. 한은 크다, 넓다라는 뜻이고 등이는 등성이,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즉, 큰 언덕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한등이라고 불렀고 한등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지금의 황등이 된 것입니다. 황등호수는 상시연, 귀교호, 허리다리못 등으로 불렸는데 중앙총부를 지나 황등으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 다리의 이름이 허리요 다리교를 써서 요교입니다. 1922년 당시 우리나라 제1의 담수호로 최장 직경 6km, 둘레는 32km, 수심은 180cm, 저수지 면적은 300만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이 짧은 데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자 1927년 3월경부터 호수 일부를 메워 농지로 활용하였고 1935년 8월 이 호수는 자취를 감추고 농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등호수, 황등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주의 거대한 위력을 설명하실 때 예로 드셨던 황등호수가 있던 곳이며 선진들의 눈물로 일구어 교단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만석평의 혼이 설린 땅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황등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넘어 대종사님의 법운과 선진님들의 공심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성적지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칠이의 집입니다. 대종경 인과품 18장을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생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와 같나니라. 공칠이를 보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야옹이 즐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법문을 접했을 때 이 공칠이가 이리역 근처에 살고 있는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칠이가 사는 집은 찌그러진 양철집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 17일 제헌절에 법산 이백철 종사님을 모시고 대종사님 열반 장이행렬길의 원형을 최대한 밟아 녹화하면서 생생한 말씀을 영상에 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법사님께서는 공칠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칠이는 우리 교단의 불법 연구의 시절 현재의 원광사 건물과 중앙수도원 6동 별관 사이에 흑벽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흑벽돌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중 아래채에 살고 있었으며 불법 연구회의 바깥 업무, 즉 농기구를 사오거나 잔심부름과 소장농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산 박용덕 교무님은 소태산 박중빈 불법 연구회 3권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일을 잘 봐주면서도 정작 자기 집은 돌보지 않고 공공하게 사는 것을 딱하게 여겨 공가의 일에 칠하를 한다면 사가의 일에 사마를 한다는 뜻으로 0743이라는 법명을 준 듯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불림의 한바구음이란 책에서 문산 김정용 교무님은 07의 본명에 대해 법사님의 기억과는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07은 성이 정씨, 본명은 영호, 시창 20년 9월 10일 일산 이재철 대봉도의 아들인 이명진의 연원으로 입교하였고 남자 제자로는 671번째로 원문부에 등록되었으며 공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다. 정공칠의 집은 중앙여자요양원과 총부농원 사이 신용동 320-3번지 토담집으로 본채 8.7평, 헛간채 7.8평인데 지금은 철거되었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림주막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54장을 보면 대종사 김남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의복은 찢어지고 몸은 상하여 차마 볼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불교 이산총부 초창기 시절 소태산 대종사 성탑에서 상주선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중 한 채가 술을 파는 송림주막이었습니다. 당시 산업부 등에서 총부일을 마친 김남천 선지는 자신의 사가인 현재의 원광보건대학교 학생회관 자리를 가기 위해 매일 이 주막 앞 고갯길을 지나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김남천 선지는 본래 술을 무척 좋아하는 애주가였습니다. 하지만 원불교 초기 교서인 6대 유령이 발표되면서 보통급 4조 계문에 술을 마시지 말며라는 엄격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는 술을 과히 마시지 말며였지만 전면 금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술을 좋아하던 김남천 선진에게 매일 저녁 시원한 막걸리 냄새가 풍겨오는 송림주막 앞을 지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경계였습니다. 이때 김남천 선진이 취한 행동이 바로 원불교인들에게는 큰 울림이 주는 일화입니다. 김남천 선지는 술 유혹이 강하게 일어나는 주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주막을 향해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못 끊어! 술을 마시고 싶은 번뇌와 마귀를 스스로 꾸짖으며 계문을 지켜내려고 철저한 구두정신과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남천 선진의 이러한 마음속 유혹의 싸움은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산업부 약초밭에서 김남천 선진이 김을 매다가 남대여시 허공에 대해 대성통곡을 하듯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마침 지나가던 황인천 선진이 이 모습을 보고 소태산 대종사에게 저 영감인 노망기가 있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태산 대종사는 노망기가 아니고 까닭이 있는 말이니 저녁에 본인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연유를 물으니 김남천 선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낮에 일을 하는데 이 마귀란 놈이 와서 날도 더운데 저 시원한 솔밭 그늘에 가서 쉬자 라고 자꾸 유혹을 했답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자꾸 속삭이며 유혹하길래 그놈을 쫓아내느라 생용을 퍼부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남천 선지는 우직하고 투박했지만 대종사님의 법문과 계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었던 신성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원기 26년 그가 73세의 나이로 열반하기 사흘 전 소태산 대종사님을 찾아가 만법 귀의를 일러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남천이 청정법신불 아닙니까? 라고 답하자 대종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알았으니 가시오 라고 인가를 내리셨습니다. 그가 물러간 뒤 소태산 대종사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천과 같은 신앙심과 원력이 있으면 다음 생에는 쉽게 견성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송림주막과 김남천 선진의 일화는 단순한 금주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번뇌, 즉 경계를 만났을 때 이놈 못 끊어 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이겨내는 공부인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중리 소나무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20장을 보겠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조송광과 전은광을 데리시고 교회 남중리를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기었으면 좋겠도다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우란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곤이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기 14년 1929년 음력 9월 26일 그 당시 사기념례 중 하나인 부모조상 합동기념제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음력 9월 27일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이리역에 가는 중이었고 전음광 선지는 배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송광 선지는 원평 사가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성출장소 교무인 이춘풍이 건강상 더는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익산 본관으로 내려가 정양하도록 하기 위해 대종사님은 서울에 올라가실 계획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중리 마을 뒤에는 춘풍 추후 100년간 고이고이 자란 조선소나무 3주가 보기 좋게 특별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용과 같이 틀어오른 채 울퉁불퉁한 가지, 소방같이 껍질 모두가 초조의 자연미를 자아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송광은 그 나무는 항상 보아도 아름다워라. 우리 회관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불법연구의 황소출전 투우장입니다. 우리 불법연구의 산업부소가 투우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투우대회는 장소는 현재 이리 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그 넓은 운동장은 불법연구의 당시 1위읍 공설 운동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국 소싸움 대회가 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1934년 10월 22일은 1위 축산공진회의 마지막 행사 날이었습니다. 더불어 불법연구의 산업부소가 출전하여 결승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총부에서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먼저 농림학교 위생박람회를 구경합니다. 위생박람회 구경 후 소싸움 대회장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 불법연구의 우리 소는 을조에서 1등을 하여 상금 70원을 받고 저녁에는 종사주를 모시고 일동이 7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 청년들은 걸어서 소를 끌고 북장구를 치며 기쁜 마음으로 총부에 돌아옵니다. 손자병법 중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산 전은광 선지님의 아드님인 로산 전성환 종사님이 2019년 6월 1일 총부에서 6.1대제 추모담 중 소싸움 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가 을조 결승에서 상대는 부산에서 올라온 소입니다. 우리 소는
부산소에 비해 덩치가 작아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산소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마주보다 덩치에 밀려 우리 소는 뒷걸음질을 쳤고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소 주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판은 소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부산 소 주인들은 기권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불법 연구의 소가 소싸움 대회에서 장원을 합니다. 힘들여 싸우지 않고 이긴 우리 불법 연구의 산업보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 1위읍에 택시가 총 몇 대 있었을까요? 네, 7대랍니다. 7대. 7대 모두를 빌려서 대종사님과 함께 읍내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자, 6번째는 이리 천일 고무 공장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6장을 보면 원기 34년 4월 유일학님 제1회 졸업식에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이 3년간 만족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고생만 너무하여 미안하나 그대들은 우리 교단의 사업 경로를 회고하여 보라. 처음 방언으로부터 숫장사, 엿장사를 한다.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한다. 과수원과 약국을 경영한다. 개인적으로는 제사공장, 고무공장을 다닌다 하여 3년 학림은 고사하고 3개월 선 한 번 마음 놓고 난 선진이 그대들 이전에는 없었나니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그 성립의 순서가 대개 이러하며 후진이 선진을 특별히 추승하는 이유가 여기 있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 천일 고무공장의 주력 상품은 바로 고무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대략적인 위치는 현재 남중동 남중교회 인근 도로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리병원입니다. 대종경 선회록 20일, 교단 순환장 20절을 인거합니다. 원기 28년 초여름 대종사는 갑자기 병석에 드시고 말았다. 급히 이리병원 특별시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는 극거히 악화되었다. 황이천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가 보니 병실 앞에 면회금지, 주치200이라고 써 놓여 있었고 장식, 창기 등이 밖에서 초조히 서성대고 있어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조금 후에 대종사는 이천을 불러 들어가 보니 대종사의 모습에는 전혀 병색이 없었고 서장회의에 다녀온 일을 묻기도 하셨다. 이천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종사님 꾀병이지요 하였더니 대종사는 허허 금방 죽을 사람을 보고 꾀병이라네 하고 답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서 인사드리고 이리 경찰서로 돌아갔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대종사 열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병원은 그 당시 이리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현재 익산시 중앙동 3가 6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의사의 왕진을 받으며 치료를 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1943년 5월 27일부터 이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6월 1일에 열반에 드십니다. 참고로 5월 27일 저녁 8시 반경에 이리병원 10호실에 입원하셨다가 29일 동쪽 특실로 옮기셨습니다. 책 평화의 염원에서 상산 박장식 종사는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 품에 안기신 채 열반에 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이리경찰서입니다. 대종경 실시품 10장과 대종경 선회록 교단 순환장 12절을 인거합니다. 원기 24년 기유년 큰 가뭄 때 적지 않은 큰 사건이 지난 마령교당에서 일어나 교단이 큰 시련을 겪었다. 구산 송벽조 교무가 일본 천황에게 가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편지를 보낸 사건이다. 이 일로 하여 구산 송벽조는 옥고를 치렀고 대종사는 이리 경찰의 환문을 받아 대종경 실시품 10장 법문이 생겼으며 회가가 고쳐지고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편지의 내용에서는 재해는 일왕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꾸짖는 글을 투서합니다.
그 일로 대종사는 이리경찰서에 불려가 하루 동안 신문을 받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대종사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리경찰서의 위치는 현재 익산시 제양군인의 향군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여관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의와는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의와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와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타원 이인화는 이리역 앞에서 전주여관을 운영하는 교도로 원기 21년 최수인화의 지도로 입교하고 솜리의 회관, 즉 교당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다 마침내 원력을 굳히고 그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대종사님께 간청을 합니다. 원기 22년 하루는 대종사께서 묵묵히 봉술매에 올랐습니다. 지금의 동산 수도원 자리입니다. 동산의 주변을 수차 둘러보다가 대종사님께서 한 곳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인유아는 즉시 신사 서부편 인접지에 3,000여 평의 기지를 매입하고 교당 건축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관청은 그 허가원을 각하해버릴 뿐만 아니라 600여 평을 신사 경내 정원기지 용도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교당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인유아는 신사 부근에 집을 지어 살면서 법신불전에 늘 빌었습니다. 우리 종사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지이다. 종사님께서 적지라고 하신 땅에 부디 우리 교당을 세우게 하여 지이다. 일본 신사터에는 1949년 상주선언, 1953년 고등선언, 1955년 동산선언이 정식 개원되었습니다. 동산선언은 25회에 걸쳐 4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1989년에 동산훈련원 체제로 전환되었고 1995년에 현 체제의 동산수도원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석평입니다. 성가 117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산초에 수칠 팔아 자본 세워서 조수내왕 바다마가 언담 만들고 익산총부 건설 당시 엿장사이며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 겨워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석평이 나옵니다. 소태단 대종사님은 원기 9년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번지에 원불교 중앙총부를 건설한 후 이 일대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답을 경작을 통해 공부 비용과 운영 경비를 마련합니다. 최초에는 서중안의 소개로 송황리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답을 빌려 경작을 했지만 중앙충부가 건설되면서 비교적 가까운 만성리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답 3,000여 평을 빌려 경작을 했습니다. 그 후 이청춘 대봉도가 그 딱한 형편을 알고 14,000여 평의 유지답을 매입해 교단에 희사하면서 농업부가 발족되고 새 회상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원기 87년 좌산 종보사님의 유시에 따라 만성교당 오효명 교무가 뜻있는 교도들과 공덕주의 정성을 모아 3,5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만석교당에 공덕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목천포 비행장입니다. 원기 27년 5월 16일 구타원 이공주 수필을 인용합니다. 한때 종사주 가라사대, 지난번 경성 갔을 때 창기가 비행기로 귀관하자고 권하기에 응낙하고 모든 행장을 챙긴 후 비행장으로 나가서 생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처음 비행기에 들어가 앉으니 종이에 솜을 넣어서 귀를 막게 하고 할 말이 있거든 필담으로 하라고 연필과 공책을 달아 놓았는데 나는 창기와 마주 앉고
옆에는 일본군인 3명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목천포 비행장이 내려서 자동차로 보화당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라고 수필에 나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박창기 선진과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륙할 때까지의 감상을 익산총부 예회에서 굳은 신념은 위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법서를 하셨습니다. 자, 대종사님 비행기를 몇 번 타셨을까요? 네, 사실 이 박창기 선진의 제안보다 먼저인 원기 21년, 그러니까 1936년 여름에 임칠보와는 남부민 지부장 박허주와 같이 울산 비행장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비행기 탑승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쉬는 날이라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 후 원기 27년에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서 1위 목천포 비행장까지 노선의 비행기에 묵산 박창기 선진과 함께 대종사님께서 탑승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2시에 만경강의 숨은 이야기의 저자 이종진 씨를 만나 목천포 비행장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종진 씨는 1위 비행장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고 어릴 때부터 비행장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께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만경강이 자연 공유하천이었고 일제가 농경지 개간을 위해 만경강 직강공사를 하고 둑을 건설하면서 행정구역이 익산이 아닌 김제시 공덕면 저산이 동자마을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자산 공동묘지입니다. 장자산 공동묘지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회를 임시로 모셨던 곳으로 법산 이백철 원정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법산 원정사님은 대종사님을 직접 친견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 한 분으로 17세 소년 시절 목격했던 스승님의 마지막 길을 생생히 증언하여 교단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원기 28년 6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당시 일제는 삼엄한 감시와 통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백철 선지는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종사님의 공식 장의행렬에 정식으로 합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기에 장의행렬의 뒤를 밟으며 눈물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종사 열반 60주년이 되던 원기 88년 역사 고증 작업이 교단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법산 이백철 원정사의 생생한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장의행렬을 끝까지 쫓아갔다. 대종사님의 성회를 모신 곳은 수도산 화장터가 아니라 걸어서 한참을 더 가야 했던 신흥리 장자산 공동묘지였다. 그곳에 먼저 묻히신 삼산 김기천 종사님의 묘 바로 곁에 대종사님을 모셨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현장 지적 답사와 고증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교단사는 수도산이 아닌 신흥리 장자산 현 신흥정수장 부근이라고 임시 화장장터를 확정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저는 원불교 역사박물관 재직 당시 96세인 법산 이백철 종사님을 모시고 제자들에게 생생한 장의행렬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행사인 대종사 숨결따라라는 장의행렬 도보순례를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법산 이백철 원정사는 이 역사적 순례를 이끄신 이듬해인 2023년 12월 13일 세수 97세를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따랐던 17세 소년은 평생을 청빈한 교역자로 살다가 스승의 숨겨진 발자취를 온전히 찾아내어 후대에 전해진 뒤 비로소 스승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도 여러분,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익산 성지에 오시면 대종사님의 숨결 따라 성적지 순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